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반전의 기록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는 그곳, 대학병원 회의실에서 한 여성이 공개 망신을 당했습니다. 발효는 미신입니다. 한국 음식은 냄새만 지독하죠. 라라 슈나이더 32세. 그녀가 6개월간 매달린 한국 발효 음식 연구는 그렇게 조롱거리가 됐어요. 하지만 그녀에겐 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한국 유통사 사기로 파산한 아버지, 그로 인해 무너진 가족. 한국은 그녀에게 증오의 대상이었죠. 다시는 한국 가지 마라. 아버지의 분노와 가족의 반대 속에서도 그녀는 결국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언니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작은 식당에서 한 숟가락의 된장국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실패자라 낙인 찍힌 여성이 어떻게 국제요리대회 1등에 올랐을까요? 1년 후 추리이 공항에 나타난 나라를 부모님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조차 못 알아본 그 놀라운 변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의 발효 문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통째로 발효시킬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기적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라라처럼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한 나라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제네바 대학병원 회의실이었어요. 하얀 벽, 차갑게 빛나는 유리 테이블, 그리고 20명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죠. 손에 든 레이저 포인터가 떨렸습니다. 발효식품의 프로바이오틱 데이터와 병원 영양 시스템 적용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저는 6개월 동안 이 프로젝트에 매달렸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의 유산균 수치를 측정하고 분석했죠. 한국 발효 음식이 환자들의 장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증명하고 싶었어요. 밤새 실험실에서 데이터를 정리했고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성공하고 싶었죠. 하지만 슈바르츠 박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슈나이더 씨, 이건 과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죠. 발효라는 건 결국 부패 직전의 상태 아닙니까? 게다가 한국 음식이라니 냄새만 지독하다는 건 다들 아시죠? 병원 환자들에게 이런 걸 먹이자고요. 몇몇 동료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반박하려고 했죠.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준비했던 모든 논리가 사라졌죠.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슈바르츠 박사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프로젝터를 끄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회의실을 나올 때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저 집안 한국 때문에 망했다며? 아버지가 사기당했다고. 그래서 저렇게 집착하나 보네. 한국 음식으로 뭔가 증명하려는 거겠지. 가련하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발효 샘플을 바라봤어요. 투명한 유리병 속 된장이 고요히 숨쉬고 있었죠. 작은 기포들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요. 저는 그 병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힘없이요. 손이 떨렸어요. 나는 실패자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6개월의 연구, 수백 시간의 실험, 그리고 제 자존심까지 모두 무너져 내렸어요. 창밖으로 제네바 호수가 보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결이었죠. 햇살이 수면에 부서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온통 먹구름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아직 데이터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유산균 수치 곡선, 발효 온도 변화, pH 농도 추이.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효과가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연구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발효 샘플들이 제 눈물을 지켜보고 있었죠. 아무 말 없이요. 그저 조용히 숨만 쉬면서요.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스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손에는 낡은 서류 뭉치를 쥐고 계셨죠. 20년 된 그 서류들이었습니다. 한국 유통사 계약서, 사기 고발장, 파산 신청서, 우리 가족을 무너뜨린 증거들이었어요. 또 한국 음식 연구했다며?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실패했어요. 당연하지. 아버지가 서류를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흩어졌죠. 한국이란 나라가 뭔데. 거짓말쟁이들 천지야. 저들이 우릴 어떻게 만들었는지 잊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죠. 20년 전 아버지는 성공한 무역 컨설턴트였어요. 서울의 대형 유통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스위스 치즈를 한국에 수출하는 사업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계약금을 받고 사라졌어요. 아버지는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집을 팔았고 차를 팔았고 명예도 잃었죠. 어머니는 그때부터 약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우울증이었습니다. 라라, 내가 왜 그 나라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발효?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해. 냄새나는 음식 가지고 과학이랍시고. 그 나라 음식은 전부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이야. 아빠, 그건 편견이에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편견? 20년 전 내가 겪은 게 편견이야. 저들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아버지의 고함에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라라도 힘들어 보이잖아요. 힘들면 그만두면 돼. 왜 자꾸 한국 하는 거야? 아버지가 탁자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와인잔이 덜컹거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저도 이제 안 할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완전히 망했어요. 다들 비웃었죠. 한국 음식은 냄새만 난다고 미신이라고. 아빠 말이 맞아요. 저는 틀렸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래, 이제 정신 차렸구나. 다시는 한국 관련된 일은 하지 마. 약속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어요. 뭔가 포기하면 안 될 것을 포기하는 기분이었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언니 모니카였어요. 서울에서 온 메시지였죠. 라라, 한국 한 번만 와봐. 제발, 내가 도와줄게. 저는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노려보고 계셨어요. 누구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죠. 천장을 바라봤어요. 한국, 그 나라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두려웠죠. 하지만 동시에 뭔가 제 안에서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식탁에서는 와인잔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죠. 온 집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20년 된 상처가 아직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언니 모니카가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5년 만이었죠. 언니는 더 밝아 보였습니다. 서울 생활이 언니를 변화시킨 것 같았어요. 라라, 온 거 후회 안 할 거야. 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실 후회가 벌써 밀려오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언니는 저를 광장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래된 전통시장이었어요. 사람들로 북적였죠. 생선 굽는 냄새, 김치 파는 아주머니들의 목소리, 떡볶이 끓는 소리, 모든 게 낯설고 시끄러웠습니다. 언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는 불안했어요. 시장 바닥은 축축했고 이곳저곳에서 알 수 없는 냄새가 났죠. 발효된 뭔가의 냄새. 아버지 말이 떠올랐습니다. 비위생적이라는 말이요. 언니는 작은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손맛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낡았지만 정겨운 느낌이었죠. 여기 된장국이 정말 맛있어. 한 번만 먹어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나 발효 음식 안 먹어. 알잖아. 라라, 연구는 했으면서 먹어본 적은 없잖아. 그게 말이 돼? 언니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죠. 저는 6개월 동안 발효 음식을 연구했지만 정작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수치만 봤을 뿐이었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테이블, 작은 반찬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이 나왔죠. 갈색빛 국물이었어요. 두부와 애호박이 떠 있었습니다. 먹어봐. 언니가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손이 떨렸죠.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떴습니다. 천천히 입에 가져갔어요. 그리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맑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맑았죠. 구수하고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비린내나 역한 냄새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죠. 마치 누군가 제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그래? 언니가 놀라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죠. 왜 눈물이 나는지, 왜 가슴이 뭉클한지. 그저 이 맛이 너무나 편안했어요. 저는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엔 두부를 떠서 먹었어요. 부드러웠죠. 된장 맛이 두부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멈출 수가 없었어요. 라라, 천천히 먹어.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내려놓고 언니를 봤어요. 언니, 이게 정말 발효 음식이야? 응. 된장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거야. 몇 달, 길게는 몇 년씩 숙성시키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그 된장이 이렇게 따뜻하고 깊은 맛을 낸다니. 실험실 데이터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무언가였어요. 왜 이토록 마음이 편하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음식은 숫자가 아니야, 라라.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먹고 사람을 위로하는 거지. 저는 빈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먹었더군요. 가슴속 무언가가 조금 풀어지는 기분이었어요. 20년 동안 단단히 묶여있던 매듭이 살짝 느슨해졌죠. 밖으로 나오니 시장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했지만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는 저를 한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수진네 밥상이라는 이름의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언니가 아는 분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했죠. 김수진 셰프였습니다. 42세, 대학병원 연구 키친에서 일하다가 이곳을 열었다고 했어요. 일 배우고 싶으면 와도 돼. 김수진 셰프가 짧게 말했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주방 막내가 됐어요. 첫날 저는 칼질을 맡았습니다. 물을 써는 일이었죠. 하지만 제 손은 너무 느렸어요. 다른 직원들이 10개 썰 때 저는 겨우 2개를 썰었습니다. 김수진 셰프가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그렇게 하면 점심 장사 못해. 쌀쌀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죠. 손에 더 힘을 줬어요. 하지만 칼이 미끄러졌고 무가 울퉁불퉁하게 잘렸습니다. 설거지는 더 큰 재앙이었어요. 그릇을 닦다가 미끄러뜨렸습니다. 쨍그랑. 도자기 접시가 바닥에 깨졌죠. 주방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급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깨진 조각을 주우려 했죠.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비켜봐. 김철수라는 50대 직원이 빗자루를 들고 왔습니다. 건장하고 목소리 큰 분이었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나도 처음엔 하루에 3개씩 깼어.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로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저는 뒷마당에 나왔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죠. 스위스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이곳은 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쓸모없었어요. 가려고. 뒤에서 김수진 셰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죠. 저는 못하겠어요. 방해만 되잖아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수진 셰프는 한참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 발효 연구했다며? 네. 하지만 실패했어요. 발효가 뭔지 알아?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죠.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아니, 김수진 셰프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발효는 기다림이야. 실수하고 다시 하고 또 실수하고 그렇게 시간을 견디는 거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너 오늘 그릇 하나 깼지? 내일은 2개 깰 수도 있어. 하지만 한 달 뒤에는 안 깰 거야. 그게 발효야. 천천히 익어가는 거지. 그녀가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천천히 해. 괜찮아. 그 순간 뒤에서 낑낑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흰색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안내견 조끼를 입고 있었죠. 옆에는 젊은 훈련사가 서 있었어요. 백설아, 기다려. 훈련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개는 얌전히 앉아 저를 바라봤어요.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침착하고 평온한 표정이었죠. 저는 그 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조용히 묵묵히 기다릴 수 있을까? 실수해도 괜찮다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을까? 김수진 셰프가 주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6시까지 와. 무 써는 거 다시 가르쳐 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죠.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실패해도 괜찮다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처음으로 누군가 기다려준다고 했으니까요. 백설이가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마치 응원하듯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그릇을 깨지 않았어요. 칼질도 빨라졌죠. 김철수가 이제 좀 쓸만하네 하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어요. 저는 주방에서 가장 느린 사람이었으니까요. 밤마다 저는 작은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발효 노트였어요. 스위스에서 가져온 치즈 발효 데이터와 한국 된장 숙성 곡선을 비교했죠. 온도, 습도, 시간, 숫자들이 노트를 채웠습니다. 어느 날 밤 김수진 셰프가 제 어깨 너머로 노트를 봤어요. 아직도 숫자만 보니? 네, 습관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수진 셰프가 한숨을 쉬었어요. 라라, 발효는 수치로만 되는 게 아니야. 맛을 봐야 해. 냄새를 맡아야 하고 색을 봐야 하고 손끝으로 느껴야 하지. 하지만 과학도 중요해.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그녀가 저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장독대가 보였어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죠. 이 된장은 3년 된 거야. 저건 1년, 그건 6개월. 똑같은 레시피로 만들었지만 다 맛이 달라. 왜 그런지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수진 셰프가 뚜껑을 열었어요. 진한 향이 퍼졌죠. 시간과 정성이 다르니까. 누가 얼마나 자주 뒤적였는지,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그게 맛을 만들어. 저는 향을 맡았습니다. 정말 달랐어요. 3년 된 된장은 더 깊고 부드러웠죠. 1년 된 건 아직 거칠었고 6개월 된 건 날카로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래? 내 방식대로. 김수진 셰프가 물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제가요? 응. 내 노트에 있는 거 실제로 해봐. 스위스 치즈 발효 방식이랑 한국 된장을 섞어보면 어떨까?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돌아갔어요. 치즈 발효 온도, 곡선과 된장 숙성 시간을 겹쳐봤죠. 어디선가 접점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수진 셰프 앞에 섰습니다. 투명 된장국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투명? 네. 된장의 깊은 맛은 살리되 맑고 투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치즈 발효 원리를 응용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김수진 셰프가 팔짱을 꼈습니다.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작했습니다. 된장을 물에 풀지 않고 천천히 우려냈어요. 낮은 온도에서 오래 끓였죠. 치즈를 숙성시킬 때처럼 온도를 세밀하게 조절했습니다. 3시간이 걸렸어요. 국물이 점점 맑아졌습니다. 하지만 향은 여전히 깊었죠. 된장 특유의 구수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두부와 애호박을 넣었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췄죠. 그릇에 담아 김수진 셰프 앞에 놓았어요. 맛을 봐주세요. 김수진 셰프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죠. 표정이 변했어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이거 신기하네. 어때요? 맑은데 깊어.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그녀가 다시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손님들한테 내봐. 반응 보자. 점심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국을 내보냈어요. 1테이블, 2테이블. 손님들이 숟가락을 들었죠. 오늘 국이 왜 이렇게 맛있어?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평소랑 다른데 더 깔끔한 것 같아. 다른 손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주방 문틈으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다들 잘 먹네. 김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이 사람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맛으로요. 데이터가 아니라 감각으로요. 그날 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과학과 감각은 적이 아니다. 함께 가는 거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곳이 낯설지 않다고 느꼈죠. 라라, 이거 봐. 김수진 셰프가 포스터를 내밀었습니다. 서울 국제퓨전 요리 챌린지라는 제목이었어요. 구청에서 주최하는 대회였죠. 나가보는 게 어때? 저요? 안 돼요. 전 아직. 제가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김수진 셰프는 포스터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넌 할 수 있어. 내 투명 된장국, 사람들 반응 봤잖아. 저는 망설였습니다. 두려웠죠. 제네바 회의실에서의 망신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김수진 셰프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도전하는 게 중요한 거야. 결국 저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대회 당일 경연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참가자만 30명이었죠. 각국에서 온 셰프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리복을 입은 사람들이 자신만만하게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구석 자리였습니다. 초라한 앞치마, 떨리는 손. 옆 테이블에는 사랄이라는 미국 출신 셰프가 있었어요. 20대 후반, 화려한 문신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였죠. 처음 나와봐. 사라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미소였어요. 네. 긴장 풀어. 어차피 우리 같은 글로벌 셰프들이 이길 테니까. 그녀가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조리 시간 시작 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준비한 재료를 꺼냈어요. 된장, 독일식 허브, 스위스 치즈 조각, 그리고 제가 직접 배합한 발효 소스였죠.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투명 된장국을 베이스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로즈마리와 타임을 넣었죠. 치즈를 아주 얇게 갈아서 국물 위에 뿌렸습니다. 발효 소스로 깊이를 더했어요.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시간 종료. 저는 완성된 수프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맑고 투명한 국물 위로 허브 향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된장의 구수함이 살아있었죠.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심사위원 5명이 하나씩 맛을 봤어요. 사라리의 요리는 화려했습니다. 트러플과 캐비어를 올린 퓨전 리소토였죠.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국인 요리 평론가였습니다. 그가 한 모금 마셨죠.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다시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러더니 옆 심사위원을 쳐다봤죠. 이거 먹어봐. 다른 심사위원들도 맛을 봤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전통과 창의의 합창이네요. 된장인데 이렇게 맑을 수가 있어. 허브가 전혀 이질적이지 않아. 오히려 조화롭네. 심사위원들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옆에서 사라리가 제 그릇을 힐끗 봤죠.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종 발표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제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죠. 3위는 다른 참가자 이름이 불렸습니다. 2위는 사라리. 사라가 무대에 올라갔어요. 억지 미소를 지었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1위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라라 슈나이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이름이었어요. 정말 제 이름이었죠.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트로피를 받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객석에서 김수진 셰프와 김철수가 환호했어요. 언니 모니카도 울고 있었죠.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실패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발효를 통해 제 인생도 다시 발효됐어요. 감사합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뜨거운 박수였죠. 저는 트로피를 꼭 껴안았어요. 제네바 회의실에서 무너졌던 제가 이제 여기 서 있었습니다. 1등으로요. 무대 아래에서 백설이가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안내견 훈련사가 미소 지었죠. 저도 웃었어요. 처음으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취리 공항에 서 있었어요. 귀국하는 날이었죠. 가방 하나에 트로피와 요리책, 그리고 발효 노트를 담았습니다. 서울에서의 1년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부모님이 마중 나오기로 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거였죠. 저는 거울을 봤어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부는 건강해졌고 눈빛은 밝아졌죠. 무엇보다 어깨가 펴져 있었어요.
도착 게이트를 나섰습니다. 부모님이 보였어요. 아버지 한스와 어머니. 하지만 그들은 저를 지나쳐갔습니다.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며 뒤를 둘러봤죠. 딸을 찾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제가 불렀습니다. 두 분이 휙 돌아봤어요. 얼굴에 충격이 번졌죠. 라라. 어머니가 입을 막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죠. 나야, 아빠. 이럴 수가.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천천히 다가왔어요.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내가 정말 우리 라라야? 응, 아빠. 나야. 순간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3세 남자가 20년간 한 번도 우는 걸 본 적 없는 아버지가 울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가뒀구나. 한국을 미워하라고, 발효를 무서워하라고. 내 상처로 너를 묶어뒀어. 저는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아니야, 아빠. 아빠 덕분에 더 단단해졌어. 상처가 있었기에 더 깊이 배울 수 있었어.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김수진 셰프와의 만남, 주방에서의 실수들, 투명 된장국, 그리고 요리대회 우승까지. 아버지는 운전대를 잡은 채 계속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도착하자 거실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한 저녁이었죠. 저는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어요. 이거 내가 만든 된장이야.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어요. 병을 받아들었죠. 냄새 맡아봐, 아빠. 아버지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향이 퍼졌어요.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입을 열었죠. 이건 무서운 냄새가 아니구나. 응. 정직한 발효의 냄새야. 시간과 정성의 냄새지. 저는 된장으로 간단한 수프를 끓였습니다. 투명 된장국이었어요. 아버지 앞에 그릇을 놓았죠. 먹어봐.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0년 동안 거부했던 것을 이제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죠. 한 모금 마셨습니다. 표정이 변했어요. 놀라움, 후회, 그리고 안도가 섞인 표정이었죠. 맛있구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린 냄새를 두려워했어. 하지만 정직한 발효를 두려워했던 거야. 사기꾼 때문에 한 나라 전체를 미워했지.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라라, 넌 용감했어. 내가 만든 벽을 넘어섰어. 고맙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빠. 나도 배웠어. 상처는 미움이 될 수도 있지만 성장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걸. 한국이 그걸 가르쳐줬어. 어머니가 울면서 우리를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20년 된 응어리가 풀어지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짐을 풀었습니다. 트로피를 선반에 놓았어요. 요리책을 펼쳤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김수진 셰프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라라, 넌 이제 자유야. 어디서든 내 맛을 만들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스위스의 밤하늘이 맑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다시 돌아갈 거라는 걸. 그곳이 이제 제 두 번째 집이니까요. 6개월 뒤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떠나는 게 아니라 뿌리 내리기 위해서였어요. 김수진 셰프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죠. 이태원 골목 안쪽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이름은 뭘로 할까? 김수진 셰프가 물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라라의 정직한 장. 어때요? 좋네. 정직한 장이라. 그녀가 미소 지었죠. 우리는 한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인테리어는 단순하게 했어요. 나무 테이블, 흰 벽 그리고 한쪽엔 작은 장독대를 놓았죠.
제가 직접 담근 된장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간판 옆에는 특별한 장식을 달았어요. 진돗개 모양의 작은 펜던트였죠. 백설이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년 전 주방 뒷마당에서 저를 붙잡아줬던 그게요. 오픈 당일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SNS에서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죠. 요리 대회 우승자의 카페라는 입소문이 퍼졌던 겁니다. 라라 셰프 음식 먹으러 왔어요. 한 손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문을 받았어요. 투명 된장 수프, 발효 치즈 샌드위치, 허브 된장 파스타. 모두 제가 만든 메뉴였죠. 주방에서 요리하는 동안 김수진 셰프가 옆에 섰습니다. 떨려? 네. 진짜 떨려요.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그녀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국물을 저으며 생각했죠. 1년 전 제네바 회의실에서 무너졌던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이 맛 처음이에요. 정말 특별해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어요. 해냈습니다. 정말로요.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박민수 작가였어요. 요리 전문 방송 작가였죠. 그가 카페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스위스 셰프가 한국 발효로 기적을 일으켰다고. 기적까진. 제가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민수 작가가 웃었어요. 방송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당신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저는 김수진 셰프를 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대답했어요. 네, 할게요. 그날 밤 혼자 카페에 남았습니다.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죠. 자기 혐오가 아니라 자기애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제일 좋아해. 작게 중얼거렸어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한 고백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라라, 자랑스럽다. 내가 찾은 그곳에서 행복해라. 우린 이제 냄새가 아니라 정직함을 믿는다. 사랑한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문 밖에서 낑낑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백설이가 서 있었어요. 안내견 훈련사와 함께였죠. 오픈 축하하러 왔어요. 훈련사가 말했습니다. 백설이가 꼬리를 흔들며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백설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백설아. 내가 나를 붙잡아줬었지. 백설이가 제 손을 핥았어요. 따뜻했죠.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발효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발효는 변화다. 상처도 두려움도 미움도 시간을 거쳐 새로운 무언가로 변한다. 나처럼. 그리고 이제 나는 안다. 여기가 내 자리라는 걸. 한국이 나를 발효시켰고 나는 여기서 다시 태어났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내일도 손님들이 올 거예요. 제 음식을 먹으러요. 제 이야기를 나누러요. 저는 준비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간판의 진돗개 펜던트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달빛을 받아 반짝였죠. 마치 응원하듯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곳이 제 두 번째 집입니다. 아니, 진짜 집이에요. 라라는 이제 서울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처는 미움이 될 수도 있지만 성장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녀가 증명했죠. 한국의 발효 문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발효시킨 겁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라라처럼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순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